네, 강재훈입니다. 우리 역사를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역사가 이제 몇천 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천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제가 이제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이럴 경우에는 그 몇천 년에 설명할 게 별로 많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꽤 많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그 설명할 부분에 어느 부분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2시간 동안 기독교를 리더십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뭘 설명할까 고민을 제 나름대로 했는데요. 무지 어렵다라는 걸 설명해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진짜 고생하실 거죠.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게 재밌을 것 같은가요? 네. 네. 네, 저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이 조금만 저희 학교 학생들 잘 아는데요. 제가 약간 깊이 강의 중에 아주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어렵고 학점 안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원래 강의가 그런 주제에 지금 어렵다는 걸 느껴보세요 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2시간 동안 졸음과 경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걸 쫓아가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인내심을 한번 이제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조선시대를 주로 전공하는데요. 그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잖아요. 유교 그러면 유교적 무엇을 이제 접근에 들어갈 때 어디가 좀 좋을까 그런데 한번 좀 알아볼까요? 이호진 씨. 네. 혹시 자기 이름 한자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성주희 씨의 오얏나무 위자 한자를 쓰고 있고 성주희 씨. 네, 성주. 호건 후자의 진학할 진자를 사용하고 호골 후자에다가 호골. 크게 나온다 이런 뜻이네요. 한번 더 여쭤볼까요? 임지희 씨. 뜻인가요? 예. 임은 어떤? 수풀리자. 수풀리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혹시 아까 성주희 씨식으로 얘기하고. 본인 어디죠? 안동 기란 임씨. 예? 안동 기란 임씨. 안동. 예. 안동 임씨. 안동 임씨도 있었구나. 그다음 이름 한자로. 지혜로울 지. 지혜롭다. 밝을 희자. 예? 밝을 희자. 밝은 희. 여자가 아니고 밝은 희자로 썼네요. 보통 여자라는 뜻의 희자로 쓸까 해서 말하는데. 그러게요. 장재광 씨 오셨나요? 예? 간양? 네. 굉장히 제 느낌이 굉장히 낯선 성들입니다. 성주 씨는 아닌데 지금 두 분은 되게 낯선시거든요. 넓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그 장재광이라는 이름은 지금 글자대로 하시면 왕이라는 뜻인데 알고 있나요? 잭왕. 잭왕.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데 빛은 왕한테 쓰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런 글자 썼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잭왕. 왕도 아니면서 앞으로 나 왕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을 광. 그래도 비슷합니다. 넓은 광 되고 근데 진짜 천왕인데. 천왕이죠. 누가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넓다 지금 그러니까 빛을 쓰건 넓다를 쓰건 통치자라는 의미가 될까 리더십을 딱 해야 되겠네요. 왕. 킹. 근데 제가 이제 왜 물어보자면요. 한샘 어느 분이시죠? 저분이 좀 빵인 것 같아요. 이름 딱 보니까 한자가 없어요. 그쵸? 네.
본관은 청주? 지금 제가 이거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우선 그 한샘 씨는 좀 다를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름을 쓰면 중국인들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식 이름이라. 그리고 제가 지금 뜻 물어봤잖아요. 뜻이 담겨 있잖아요. 이 뜻이 담겨 있는 패턴이 유교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름을 이렇게 안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중국식 이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중국인들이 저도 한자로 쓰면 중국 사람들은 제 이름을 식별을 못합니다. 제 글자가 이상해서. 어떤 글자는 유교를 안 담기는 약간 제광 이런 건 전형적인 유교 패턴이고요. 아까 어느 분이시죠? 지희 이런 이름도 두 번째 글자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딱 보면 유교적 가치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교적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이름을 안 썼다는 거고요. 다시 또 어느 때인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름이 한국식 이름으로 썼던 거예요. 제가 연구했던 사람 중에 모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질이. 머절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쓰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머절이라는 이름은 잘 안 쓰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 그러니까 조선 이전 이름 중에 가장 흔하게 빈출되는 이름이 그 남자 이름 중에 모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질이. 뭐 이런 개똥이. 연개소문 경우도 지금 성하고 이름이 정확히 판별이 안 되죠, 그렇죠? 연신대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연시 아니고. 근데 지금 성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름의 어떤 뜻을 담는 패턴이 과거에는 지금처럼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한샘 씨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요즘 이제 이런 이름을 선택하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한글 이름 거의 안 썼어요. 심지어 외국 나갈 때요, 일본이나 중국 들어갈 때 한자로 이름 써달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은 이 한글 이름이 통용되지만 20년 전만 해도 꼭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입국할 때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우는 당연히 중국식, 유교식 이름을 이제 쓰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본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관 있고 본관이 있다가 아까 청주하시 그러면 조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뭐 누구 나오겠죠? 한 명이 나올 건가요? 아니면 한학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누군가가. 지금 이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집안도 양반이에요, 뭐 이런 뜻입니다. 혹시 우리 집안은 쌍꺼 집안이에요? 소리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저희는 쌍꺼입니다. 쌍꺼까지 좀 참는데 우리 첫것입니다. 모비 집안입니다. 아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 양반을 아주 폭넓게 잡을 때, 열린 보석으로 안 잡고 열린 마음으로 완전히 열어놓고 잡을 때 양반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무리한 설정인데 10%좀 잡습니다. 그리고 노비를 아주 보수적으로 좁혀서 잡을 때 노비 숫자를 한 30%로 봐요. 좀 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의 양반, 30%의 노비, 그 60%는 상민이죠. 우리가 쌍꺼 이렇게 얘기하는 상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92년이니까 조선건국이 고무렵에 시작하고 이제 아이 낳기 시작한 거예요. 새 그룹이. 그래서 지금 2000년대가 됐잖아요. 10%가 전국을 장악한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10%의 양반이 전체 인구의 전원으로 바뀌어버린. 물론 이제 표본적인 우리 양반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긴 없네요.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성이 이제 검증된 양반이 아닌 이제 표준 성씨 중에 하나거든요. 딱 그게 정확하지 않네. 그렇게 이제 관념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룹에는 그나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천씨나 뭐 이렇게 피씨나 이렇게 나와주면 양반 아니시네 뭐 하면서 시작하는데 없습니다.
그럼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은 유교적 가치를 나의 신념과 생활의 논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양반으로서 바뀌어 있는 건데 이걸 다시 뒤집으면 다 유교적 가치를 어느 순간인가 나의 신념과 생활의 논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유교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보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는 우리는 지금 이제 실천의 무엇으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 가치로. 근데 유교는 항상 통치자의 아이디어예요. 그것도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통치자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내 삶에 받아들인 사람들을 사라고 하는 어떤 그 칭호로 부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발생된 중국에서도 유교가 특별한 지배 집단의 가치 체계나 그들의 정치 논리는 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활 논리로 정립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모두가 다 양반이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다 유교적 가치를 신념화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어느 시점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논리를 뭔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아주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서요.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를 한국 땅에 이제 심으려고 했던 어떤 그룹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자님이 만약 보신다면 이 땅이 자기가 꿈꿔왔던 유일한 세상이 되는 다 그걸 받아들이고 딱 한 나라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데 그러려니까 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 사회는 그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1391년 조선 원국이니까 불교가 언제쯤 들어오냐면 5세기 전후에서 지배 사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이 15세기 건국이니까 1000년 불교 왕국이 있었던 거죠. 1000년 불교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1000년 불교 왕국이 한국 땅에서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작동을 했겠죠, 그렇죠? 그 1000년 불교 왕국인 나라에 누군가가 유교적 가치를 안고 뭔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쨌든 간에 싹 바꿔놨습니다. 싹 바꿔놨습니다. 저는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졌고요. 얼마큼 싹 바뀌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친척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 한번 물어볼까요? 양성모 씨라든지. 네. 가까운 친척 혹시 기억 있어요? 우리 가깝게 지내는 친척은 누굴까요? 사촌이 있나요?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사촌? 이름 기억 이름은 생각이 안 나겠죠. 얼마나 가까우면? 양상추. 예? 혼혈이라서. 혼혈이라서 잘 모르겠구나. 이름 되기가 민망한가요? 성은 어쨌든 그러면 외국성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쪽 친척. 그 사실 되게 먼 친척인데 가까이 있는. 멀다라는 건 지금 저희 아버지의 사촌 누나의 딸이에요. 사촌 누나의 딸. 그 사촌 누나의 딸이면 5천 관계는 사촌 관계는 6천, 누나하고는 5천인데 아니 표본이 잘못 찍혔나? 잘못 골랐어. 이런 박은수 씨는 어디 계시나요? 네, 가까운 친척 한 이름 몇 사람 데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외가 쪽이라고 친한데 외가 쪽이 참 김신혜, 김지은 이런 이게 참 전에는 이런 에러가 안 났는데요. 표본이 빗나갈 리가 없거든요. 지금 딱 맞는데
여기 지금 표본이 국제화에다가 외가가 친족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그러면 다 흔히 이제 사촌, 뭐 삼촌 이렇게 되는데 보통 자기랑 이제 성씨가 같은 사람들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죠. 그게 이제 나랑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랑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로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유교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냐면 누가 가까워요 하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촌들은 대부분 성이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장가드는 사회거든요. 장가든다는 거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신랑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의 서방이란 말 있잖아요. 서방. 서방이 어떤 뜻이냐면 서쪽에 있는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서쪽에 있는 방이 뭔가요? 그러면 집에서 안채는 이제 그 여자들이 쓰고 바깥채는 손님들이 있는 방인데 그 손님들이 있는 방 중에 동쪽 방들은 잠깐 들르는 사람들, 하루쯤 뭐 이틀쯤 기숙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동방이고요.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은 서쪽 방을 줘요. 그래서 서방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는 백년 손님 뭐 이런 말들이 실제로 그 백년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이고요. 서쪽 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인 패턴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니까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이모가 여자 형제들은 거기 그냥 집에 살고 있는 거고 남자 형제들은 밖으로 나갔을 거고요. 여기 들어온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낳은 자식들은 다 성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였는데 에이 그럴 리가 그러는데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집 간다는 말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게 혼인 패턴, 그러니까 가족 구성 형태를 바꿔보고요. 그러니까 친족 구조도 바꿔버려요. 성씨가 같은 사람의 그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전엔 그러니까 아니고 그전엔 그래서 뭘 따졌냐면 촌수를 따졌어요. 몇 촌. 근데 촌수를 따질 때는 사실은 지금은 뭐 친족으로 몇 촌, 외족으로 몇 촌 이렇게 따지지만 전에는 그냥 몇 촌인가만 따졌어요. 같이 산 사람 다 성이 다르니까. 그리고 아주 정말 가깝다 그러면 누가 가깝냐면 어머니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들, 그러니까 아직 같이 살고 있겠죠. 떠날 사람들인데 그 경우가 내가 가까워요. 그 외삼촌이 한국 지금 우리가 외삼촌, 삼촌 하면 원래 한국말에서는 외삼촌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가까운 혈연이죠. 그런 사회였다가 지금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 그 중에서 많은 얘기 할 수 없고 그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게 그게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해 갈 겁니다. 그 서울도 유교적 아이디어로 된 곳이에요. 지금 서울이 한 여기 둘레가 한 20km쯤 됩니다. 한 18km, 20km 좀 되고요. 요 지름이 한 4km쯤 돼요. 요게 서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제 도읍지가 있고요. 이 도읍지를 정할 때는 이렇게 네 개의 동서남북의 산, 이게 남산, 이제 목멱산 이렇게 된 산이고요. 이게 이제 백악이라는 산이고 임왕산, 그다음에 여기 실체가 좀 거의 없는데 동대문 쪽에 가면 여기 무슨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산으로 이제 취급해서 지금 거의 언덕인데 이렇게 네 개의 동서남북에 네 개의 산이 있다고 치고 이 공간에다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서울의 원래 도읍지가 되려면 이제 남북축이 뚜렷해야 되는데 서울은 이 지형 조건상 동서축이 뚜렷하죠. 그렇죠? 동서축은 뚜렷이 보이고 남북축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서울을 자리 잡는 위치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설계를 검토한 적도 있어요. 남북축, 그러니까 그 궁궐로부터 일직선 도로를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결론은 남쪽 문이 여기 이제 남문인데 숭례문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이 실감은 잘 안 날 거예요. 거기 건물도 많고 도로도 많이 뚫려서. 근데 원래 구조는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경복궁 목표 지점이거든요. 서울을 들어오면 이제 왕인 궁궐을 봐야 되는데 거기를 바로 못 가고 여기 때문에 이렇게 뚫지 못해서 도로를 이렇게 낸 게 아니고 옆으로 삐딱하게 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그 보신각 종이 있는 그 지점입니다. 중심지 보신하는 것도 중심지라는 뜻이고 고정대가 있는 게 만들어지는 어쨌든 여기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꺾어요. 그럼 여기가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지금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사거리가 나와 있지만 원래 조선시대 때는 요 축만 길이 뚜렷하고 요 남쪽 길은 쭉 안 보이죠, 그렇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전통시대 지도거든요. 여기에 도로망이 없어요. 이렇게 뚫린 도로망이.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꺾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복궁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도록 설계된 거는 광화문 지금 우리가 사거리하는 데서 경복궁을 바라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 임금님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북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얼굴을 향한다라는 남면이란 말이 임금 노릇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게 임금인데 제대로 돼 있으죠? 됐네요. 여기 이제 경복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가만 보면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게 임금님인데 이걸로 북쪽을 충분히 장악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북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래서 태종은 궁궐을 하나 더 만들어요. 여기가 종로 3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지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원래 설계됐던 이제 이 조망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쭉 가면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 이제 요만큼 어간이 이제 창덕궁이라는 거고 이 어간에 붙어 있는 게 창경궁이에요. 창경궁은 정식 궁궐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어떤 사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 종묘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유교적 통치 이념과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들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선 이제 서울이 이렇고요. 그냥 한 가지 여담을 잠깐 붙이자면 서울이 이제 조선이 시작되고 나서 한 600년 조금 더 된 도시고요. 남쪽 부분 서울은 그게 이제 백제 때 한 500년 정도 도읍지가 있었어요. 광개토왕 때 이제 박살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한강 바로 붙어 있는 남쪽 면은 지금 이제 서울로 들어와 있는데 거긴 한 2000년 전쯤 어느 어간에 이제 거기가 한 500년 정도 수도였던 곳, 북쪽은 조선에 들어와서 600년 정도 수도였던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백제 수도 지역 중에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토성인데 거의 주거지가 다 들어와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문화재 지역으로 묶였어요. 문화재 지역으로 묶이면 문화재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는 손을 못 대고요. 그다음에 500m 지점에서부터 15도나 40도로 이제 각을 쏴요. 그래서 이제 15도로 쏴주냐 이제 45도로 쏘냐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 쏜 라인 안에 들어오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 라인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15도로 딱 쏴서 그 아래 아니면 45도로 쏴주면 좀 건물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청이 덕수궁 때문에 지금 건물 공사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근데 법을 어기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풍납토성이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문화재 지구로 묶였으니까 황당해진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은 건물을 못 지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뭘 하고 있냐면 매년 몇천 원씩 들여서 집을 사서 부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조를 들여서 앞으로 그걸 다 부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면 풍납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니 뭐 이런 거죠. 그거 부수면 뭐가 나오냐면 토성이 나올 겁니다. 흙쌓기 한 흙덩어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 한 1500년 전 거죠. 그 짓을 왜 합니까? 더구나 몇 조를 들여서 그런 건데 건물을 지금 이제 요즘 막 롯데가 제2 건물 짓고 있잖아요. 100층짜리. 100년쯤 지나면 그것도 아마 역사가 되긴 될 거예요. 그죠? 100년쯤 지나면. 근데 아마 한 50년 지나면 이미 낡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되게 좋은데 이거 한 30년쯤 뒤면 어떤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새 건물은 이런 거예요. 새로 지었고 최신식이라고 하는 건
그 최신식일수록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검증이 안 돼서. 근데 1000년 된 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거 자체가 역사가 되는 거고요. 1000년 된 거는 돈으로 못 삽니다. 미국이 갖는 큰 권위 중에 하나거든요. 1000년짜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복궁을 그것도 거의 이제 몇 천억을 들여서 지금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궁궐 중에 관람객만 가지고 나머지 궁궐을 다 관리하는 게 경복궁입니다. 중국 분들이 무지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떨까요? 그 경복궁의 조망을 맡고 있는 건물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근대화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어떤 부가가치가 나올까? 뭐 이런 고민. 역사라는 거가 또 시간이 쌓인 거라고 하는 거가 우리처럼 역사가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울이 애초에 설계가 다 지금 망가져서 요 중심지만이라도 애초에 설계가 좀 남아있으면 이게 뭐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다 가려졌어요. 그때는 이런 걸 남기거나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크게 고민하고 있고 동대문 쪽 지역 성곽 저는 그 성곽 부분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안 부르겠죠, 그렇죠? 동대문 지역의 성곽을 그 지역에 땅을 매입하는데 한 4천억인가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m, 20m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곽을 확보하려는 짓을 그런 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근대 유적지를 이제 또 이제 부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동대문 옆에 교회 하나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 그 최초의 어느 교파 최초의 교회였을 거예요. 어떤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근대 유적지인데 그 지역 성곽 복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구입해서 부숴버렸어요. 또 그 담당 담임 목사가 꽤 돈을 보상을 받긴 했을 텐데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마 성곽은 언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제품이 될 거고요. 그게 100년 가까이 됐던 어떤 교회 유적지는 영원히 없어진 형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볼지라고 하는 판례 같은 게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경복궁이 그렇고요. 다 공사 중인 것처럼 보여요. 요즘 유적들이. 이게 원래 이제 경복궁 설계입니다. 쭉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고요. 이름도 광화문, 홍례문일 거예요. 이분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서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인데요. 빛광자 들어가서 광화, 빛이 이렇게 펼쳐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근정전 열심히 일하는 문, 열심히 일하는 공간. 그 뒤에 가면 여기 사정전 쉬는 공간인데 이름이 어떻게 쉬냐면 사정, 정치를 생각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강령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어떤 데 편안하면 열심히 일하고 쉴 때도 맨날 정치만 생각했으니까 너가 이제 편안할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임금님이 있어 볼 만한 궁궐인가요? 그러니까 동서 이게 남북으로 반듯한 데다가 열심히 일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구조가. 이게 이제 창덕궁인데요. 창덕은 이름도 덕은 임금님의 덕을 나타내요. 내 덕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창덕궁 자체가. 경복궁은 이름이 큰 복 이런 뜻인데요. 나라를 세우는 큰 복 이런 뜻입니다. 경복궁은 국가 건설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내 덕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임금님이 있는 이제 중요한 건물이에요. 인정전, 인정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어짐이 정치에 펼쳐집니다. 옆에가 이제 쉬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선정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치를 펼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 건물은 관점이 임금님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금님이라면 어느 쪽에 있고 싶습니까? 경복궁과 창덕궁 어느 쪽이 편할까요? 경복궁. 경복궁의 중심이었던 임금님은 누굴까요? 혹시 추정 가능할까요? 대여정. 조선시대 임금도 싫어했어요. 경복궁을. 근데 경복궁이 자기의 중심 공간으로 끝까지 잘 삼았던 유일한 임금님은 세종입니다. 세종.
창덕궁을 중심 궁궐로 본격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경복궁, 성종의 창덕궁. 창덕궁도 문제가 안 많진 않은데 지금 이렇게 딱 가서 볼 때 요 건물이 이제 그 주요 궁궐의 이제 이게 메인 빌딩이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뒤에 무슨 뭐 걸리적거리는 산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창덕궁 거예요. 산 같은 게 걸리적거리잖아요. 이거는 경복궁 겁니다. 정면에 가서 뒤에 산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 무슨 설계냐면 임금님은 하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유교적 아이디어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종묘는 여기 있습니다. 창덕궁 여기 있고요. 종묘는 정전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영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창덕궁 저희 종묘는 종묘를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종묘가 뭔지 모르시죠? 종묘 처음 들었어요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러면 종묘 들어봤는데 종묘가 뭐 하는데요? 그러면 조선시대 왕들 제사 지내는 곳이죠만 돼도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그것도 잘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요. 가서 보면요, 이런 건물 덩그리 두 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딱 2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건물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아까 제산 종묘 제례도 세계무형문화유산이고요. 종묘에서 연주하는 제례악, 종묘 제례악도 세계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그 인덱스에 올라간 그 종묘는 그러니까 세 종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들은 다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정하고 유네스코 인덱스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은 이제 유네스코 자꾸 얘기를 하고 정치인도 자꾸 그런 생각하는데요. 실제 국가 지정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유네스코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성곽 중에 몇 군데가 국가 지정인데요. 한 두세 군데가 국가 지정인데 유네스코에 전체가 다 이제 올라가 있어요. 국가 수준에 못 올라가요. 나머지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종묘는 모조리 다 그러니까 뭐 실체하는 구조물, 그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어떤 행동 이런 게 다 국가 지정이기도 하고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뭔가 조금은 알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뭐 몰라도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곳이고요. 이제 유교 얘기를 이제 하면 태조가 이게 직위교서예요. 17항목이 있는데 그냥 제 1번 항목이 종묘사직이고요. 2번 항목은 종묘사직을 왕씨가 하던 걸 이씨가 한 걸로 바꿨기 때문에 왕씨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을 누가 하느냐 국무방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 4번에 가서 관원상제라고 하는 민간 의뢰를 유교 경전에 근거해서 통제하겠다 이런 설계가 제일 앞머리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거 왜 선언이 되고 있냐면 지금 일반 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가겠다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유교로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한 가지 얘기가 고려 개경이 한양하고 비슷해요. 한 20km 둘레쯤 되는 섬인데 그 안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사찰이 한 400개쯤 있었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록에 등장하는 게 한 70여 군데가 돼요. 지금 서울 사대문 한 그 정도 공간 안에 사찰이 300개쯤 있었다. 70개는 외국에서도 파악될 정도로 큰 절이다. 그럼 어느 정도란 얘기인가요? 이거? 거의 다 저희. 골목골목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 있듯이.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려 때 사찰이 그랬던 거예요. 천년 불교 왕국이니까. 그럼 그 사찰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한지 모르겠지만 불교 경우는 고려 왕조의 파트너예요. 사실상. 왜 파트너냐면 고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불교 행사를 해요. 그 불교 행사를 하는 게 그런 백성들 입장에서 좋냐 나쁘냐 이러는 건데
그 좋냐 나쁘냐나 평가 이전에 불교 행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살아나려면 거지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불교 행사를 하면 거지가 가서 뭔가 드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불교 행사에서 뭔가 잔치가 벌어질 거니까 거기다 당당히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불교식 개념에 의하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다시 환생할 거잖아요. 부처님은 안 되셨으니까 중수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가 돼서 아예 다른 차원이 돼버리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적 구원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불교 구원의 아이디어도 이제 유교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제 해탈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삥삥 돌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돌 때 내가 이 공간에서 한 것들이 다음번 시작의 원인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그 판단을 이제 그 영왕한테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49제라는 게 77, 49에서 7일씩 7번 재판받고 49일 되면 이제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다? 그 49일 동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저 사람이 쌓은 어떤 거가 나중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서 좋은 거를 막 덧붙여주면 나중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될 거잖아요. 이게 좋은 원인이니까. 그래서 그 좋은 거가 뭐냐면 불쌍한 사람 대접하고 불도가 펼쳐지도록 뭐 강법을 하고 뭐 이런 막 사찰에서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나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먹어줘야 선업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불교식으로는 아주 엄청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야단 법석 이런 말 있잖아요. 법석이 불교 행사를 얘기해요. 그 불법을 그 펼치는 자리가 법석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야단이에요. 야단 법석. 그리고 얼마나 막 성대하게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지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정말 불교 행사인데 가서 내가 먹어주고 참여해주고 해주는 게 저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일을 벌인 사람한테. 그래서 당당해요. 서울 도성에는 사찰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믿어서 불교 행사를 합니다. 자, 이제 서울에 수도가 생겼다니 거지도 옮겨 오셨겠죠. 이쪽 왕 옆에 있어야 먹고 살 테니까 해서 서울에 왔는데 불교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찰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서울 안에. 여러분 조계사가 지금 그 광화문 그 옆에 있잖아요. 불교의 영원이었습니다. 일제시대쯤 돼서 그걸 세우는데요. 그 전까지는 막 어림도 없는 거 있는 것도 다 부숴버린 판이니까. 근데 그 조선시대에서 대표적인 사찰 중에 하나가 회암사, 이게 왕이 하는 그 왕실에서 행사를 하는 곳인데요. 서울로 회암사죠. 33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회암사에서 잔치 벌어졌다 해서 이제 한 끼 해결하자 이제 가시는 거예요. 회암사까지 한 끼 드시고 33km 걸어오시면 됩니다. 66km 걷고 한 끼 해결하시면 무지 건강해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게 실제 삶에서 현실적으로 와 닿아요. 이러니까 고려 때는 사찰이 그 국가 정치의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것들 하는 거고요. 조선 시대 때는 사찰이 없어졌으니까 심지어 개경에 있던 400개 사찰 다 어떻게 됐나요? 국가가 몰수해서 창고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도와줘야지 됐다. 사람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 이걸 잘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잘 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이제 가족 단위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이제 유교적 제사 패턴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요. 넘어가서 이게 유교적 구원 제가 11시까지 일단 하고 쉬면 됩니다. 네. 유교적 구원만 얘기하고 좀 쉬면 되겠네요. 지금 인류가 어느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지금 종교라고 하는 건 다 저걸 해결한 방식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까 지금 불교의 경우는 그 원인과 결과를 놓고서 계속 연결되는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연결되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계속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무엇, 이게 이제 붓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깨달은 어떤 경지.
그래서 이 순환고리를 벗어나는 것을 구원의 어떤 그 궁극적인 구원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교는 하늘, 땅, 이게 천지인데요. 천지가 운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질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가 하늘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1년에.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천도가 바뀌는 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내가 겨울에 씨 뿌리고 여름에 추수하겠다고 덤비면 죽어요. 이 인간은. 그러니까 이 천도에 맞춰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천도가 딱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행위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다 걷어들이거든요. 땅에다 떨어지고 다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을에는 다 걷어들였다가 겨울에는 이 천도가 하는 것처럼 나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요 행위를 천도의 변화에 맞춰 잘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이 천도를 요약해서 천하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과 내가 어떻게 조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유교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복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천도하고 내가 얼마큼 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래서 그 천도하고 조화 있는 상태가 나한테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깨달음이 이제 그 깨달음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노력하지 않고 되는 사람을 성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보통 사람이 천도에 맞춰서 잘 살면 좋은데 대부분 잘 못해요. 그냥 농사짓게 내버려 두면 겨울엔 잘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천도에서처럼. 근데 가을에 잔치 벌리고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애들이. 그래서 겨울에 추워서 막 골골 들다가 결국 봄쯤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지 말고 지금은 저장하고 아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리고 봄에는 그걸로 씨 뿌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나서서. 그게 뭐 신농씨, 그 다음에 요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그 하늘의 이 움직임에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까에 대한 그 리더로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성인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의 통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 통치자예요. 하늘이 네가 그 역할을 해. 요순 같은 역할. 근데 하늘은 누구한테 그걸 주냐면 덕이 있는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하늘은 알아봐요. 덕이 있는 사람을. 근데 우리는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한나라를 세웠던 사람, 그 사람 얼굴이 사각형이다. 뭐 그래서 용한 그래서 얼마나 못생겼으면 저 얼굴은 용 같은 얼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얼마나 끔찍했어요. 사각형 얼굴에 우퉁우퉁 이러니까 참 보기가 짜증났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아,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이랬을까?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아 천명이 갔어요. 하늘은 알아봤네 이런 거고요. 그 유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름도 현덕이네요. 현덕. 그치 덕이에요. 덕. 그 인간을 묘사할 때 물론 이제 가공이지만 그 묘사하는 게 팔 긴 원숭이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외모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비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삼국지의 리더 중에서 누가 이상적 군주냐면 조조가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조조는 뛰어난 가문 출신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문과 무를 겸비한 사람이고요. 손권은 대대로 명문가 집안 출신, 혈통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대의 어떤 상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상. 정말 고귀한 혈통, 손권.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을 정말 뛰어나게 그 문과 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춰서 자기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조조상이고요. 현덕은 쥐뿔도 없는 경우. 그렇죠? 돗자리 짜고 혈통을 이야기했더니 유씨 왕가라고 하는데 뭐 사도들이 막 해도 십몇 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진짜 맞아 뭐 이런 거. 근데 왜 돗자리 짜고 있지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적 군주를 찾아요. 하늘이 그걸 또 덕이 있는 자로 봐서 그것만. 그러니까 제주도 무지 없잖아요. 제주 딱 하나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놈한테 가서 막 조화해서 도와줘 해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 뭐 시킨 대로 다 할게 하고 시킨 대로 안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그 제갈량하고 그 방통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제사들이
그 밑에 가 있어요. 나보다 못난 놈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을 선택해요. 전혀 똑똑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과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셋 중에서 누가 1000명이 올 거라고 보냐면 이 사람한테 간다. 근데 하늘이 그 지금 이제 세상이 뭐 정도가 되는 세상이 아니어서 설령 여기에 1000명이 안 온다 그러더라도 나는 여기서 몸부림치다 죽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교적 아이디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유교적 구원은 하늘과 이제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체라고 해서 몸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릇 같은 거고요. 이 그릇에 이렇게 이 하늘로 가는 이제 가벼운 기인 혼이라는 게 있고 무거운 기가 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구성하는 어떤 기인데 그 기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딱 뭉쳐져서 몸에 딱 담겨진 상태. 이게 지금 살아있는 상태. 그럼 이제 죽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그릇은 이제 다 이제 기능을 다해서 소멸될 거고요. 기가 리가 작동했던 어떤 법칙이 끝나서 흩어져요. 다시 흩어지면 혼은 하늘로, 백은 땅 속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천지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네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천지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천지에서 왔고 천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지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 방법을 찾을까요? 라고 할 때 그거를 전통시대 유교에서는 제사에서 그걸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게 종묘. 어떻게 해요? 라고 한 건데요. 어떻게는 조금 이따 들으시죠. 지금 11시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이따 더 졸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